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인 환자 치료 기본 원칙 Less is more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내용에 이어서 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소도 드럭입니다. 과다한 산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SpO2의 목표는 92에서 96%가 적당하고 90%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COPD 환자의 경우에는 88에서 92% 정도가 권고됩니다. SpO2 90% 이상인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서플리멘탈 옥시전을 투여한 군과 앰비언트 에어, 그냥 실내 공기를 흡입한 군을 비교한 연구 결과 메디안 옥시젠 세츄레이션은 서플리멘탈 옥시전 군에서 99%에 달했고 앰비언트 에어 군은 97%였습니다. 그런데 30일간 총 사망과 심근경색 재입원은 옥시젠 그룹에서 더 높아서 3.4%였고 앰비언트 에어군은 2.9%였습니다. ICU 환자를 대상으로 컨저버티브 그룹 SpO2를 94에서 98% 정도 유지하는 컨저버티브 그룹과 컨벤셔널 컨트롤 그룹 SpO2를 97에서 100% 가까이 유지하는 컨벤셔널 컨트롤 그룹을 비교한 연구 결과 예상과는 달리 컨저버티브 그룹의 예후가 더 좋았습니다. ICU 모탈리티는 컨저버티브 그룹에서 11.6%, 컨벤셔널 그룹에서 20.2%였고 새로 발생한 샥은 컨저버티브 그룹에서 3.7%, 컨벤셔널 그룹에서 10.6%였습니다. 새로 발생한 박테리미아도 컨저버티브 그룹에서 5.1%, 컨벤셔널 그룹에서 10.1%였습니다. 급성기 환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산소 보충은 SpO2 범위 94에서 96% 이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폐혈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환자, 심장마비 및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제한 없이 산소 투여를 하는 것이 보존적 산소 투여 전략에 비해 병원 내 사망률, 30일 사망률 및 추적기간 사망률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메타회기 분석 결과 산소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산소 요법이 오히려 병원 내 사망률의 상대적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과다한 산소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CU 록스 연구가 있습니다. Conservative Oxygen Therapy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in the ICU 연구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으로 인공호흡을 받는 중환자 1000명이 보존적 산소요법, 즉 SpO2 97%까지를 목표로 한 보존적 산소요법과 일반적 치료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인공호흡기 없는 날수, 벤틸레이터 프리데이는 보존적 산소 그룹이 21.31, 일반적 산소 그룹이 22.11이었고 사망률은 보존적 산소 그룹 35.7%, 일반적 산소 그룹 34.5%였습니다. 즉, 주요한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분석 결과 급성 저산소증성 뇌병증 Suspected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환자에서는 180일 사망이 보존적 산소 그룹에서 43%, 일반적인 산소 그룹에서 59%로 급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있는 그룹에서는 보존적 산소 그룹의 사망률이 적은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코2 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다기간 시험으로 원래는 ARDS를 가진 8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수적 산소 투여 그룹, 즉 보수적 산소 투여 그룹은 SpO2를 88에서 92% 정도 유지하는 전략이었고 자유로운 산소 전략은 SpO2를 96% 이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군을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5명 정도 환자가 등록된 중간 분석 결과 28일 사망률이 보존적 산소 그룹에서 34.3%, 자유로운 산소 그룹에서 26.5%로
보존적 산소 그룹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서 시험이 조기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내려진 결론은 SpO2의 조절 목표를 적어도 90% 이상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SpO2의 조절 목표가 90%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률의 증가 같은 해로운 효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평가한 에디토리얼에서는 과잉산소를 피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그래도 SpO2를 90%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BMJ에서는 급성내과 환자에서 산소치료의 최근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우선 SpO2가 96%에 달하면 산소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SpO2가 90에서 92% 사이면 굳이 산소 투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SpO2가 93% 이상이면 추가적인 산소 투여를 시작하지 마라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근래에 발표된 연구로는 HOT ICU 트라이얼, Hot ICU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Lower or Higher Oxygenation Targets for Acute Hypoxic Respiratory Failure입니다. 연구 대상은 급성 저산소성 호흡 부전이 있는 성인 ICU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로우 옥시제네이션 그룹은 목표 PaO2를 60mHg로 하이어 옥시제네이션 그룹은 목표 PaO2를 90mHg로 설정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90일 내 사망률은 로우 옥시제네이션 그룹이 42.9%, 하이어 옥시제네이션 그룹이 42.4%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PaO2의 중간값으로는 낮은 O2 타겟이 70.8mHg, 높은 O2 타겟이 93.3mHg였고 산소 포화도로 봤을 때는 낮은 O2 그룹이 93%, 높은 O2 그룹이 96%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SpO2의 타겟은 92에서 96%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O2 테라피의 목표치에 대한 RCT는 현재도 몇 가지 더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따라서 산소 투여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다한 산소는 해가 될 수 있고 SpO2는 92에서 96% 정도를 유지하면 되겠고 다만 SpO2가 90%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가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세균으로 치료하면 해롭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노인 환자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들의 소변 검사를 해보면 에이심토마틱 파이유리아, 에이심토마틱 박테리유리아가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무증상 세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임신 초기 또는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기 전,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처치를 받기 전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적응증 외에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무증상 세균요가 있는 여성 673명을 대상으로 361명은 치료를 하였고 312명은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토마틱 리커런스 발생률을 보면 6개월째 항생제 치료군은 29.7%, 비치료군은 7.6%로 항생제 치료군의 심토마틱 리커런스가 더 많았습니다. 12개월에서도 항생제 치료군의 심토마틱 리커런스 발생률이 46.8%, 비치료군의 심토마틱 리커런스 발생률이 13.1%로
무증상 세균요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이 심토마틱 리커런스의 위험을 더 높인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증상 세균요가 있고 거동이 가능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항생제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6개월 후 세균요가 줄긴 했지만 6개월 동안 정상성 요로 감염의 발생은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거주 노인에서 무증상 세균요를 항생제로 치료한 전형적 대조시험에 따르면 무증상 세균요를 선별하고 치료하는 것에 이득이 없었습니다.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있는 요로 감염의 발생은 줄지 않았고 생존이 연장되지도 않았고 만성적인 비뇨기계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생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만 늘었으며 나중에 항생제 내성균에 다시 감염된 문제만 생겼습니다. 에이심토마틱 파유리아인 농뇨도 무증상 세균요에 흔히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유린 아날리시스를 했는데 WBC 파지티브라 하더라도 무증상의 경우에는 치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로 감염 증상이 없으면 UA나 유린 컬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요로 감염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부 요로 감염 증상으로는 변요통, 빈요, 긴박요, 야간요, 치골이 불쾌감 등이 있겠고 급성 신우신염처럼 상부 요로 감염 증상은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의식의 변화, 기면 등 전신적 증상과 CBA 텐더니스 등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2018년 요로 감염 항생제 사용 지침에서는 무증상 세균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임신 초기 여성에서는 세균요를 선별해서 치료하기를 권고했고 하지만은 비임신 여성에서는 선별과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양로원 거주 여성에서도 무증상 세균요의 선별과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여성에서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척추 손상 환자에서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유치 돈뇨관이 있는 환자에서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전에 무증상 세균요를 선별해서 치료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증상 세균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임신 초기 여성과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시술을 받을 경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요관 폴리파테타는 꼭 필요할 때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요관 관련 요로 감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돈요관 관련 요로 감염도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요, 농요, 소변, 악취나 혼탁은 소변 배양의 검사나 항균요법 기준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돈요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케어할 때 소변에 퍼스 같은 게 나오거나 소변에 악취가 나거나 소변이 혼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요로 감염 증상이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요관 요로 감염과 관련된 증상과 징후로는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발열이나 오한, 의식 변화, 전신 권태, 기면, 옆구리 통증, CBA 텐더니스, 급성 혈뇨, 골반 통증 및 배뇨 곤란, 긴요, 긴박요, 두덩이 통증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심통과 사인이 있다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심통 사인이 없다면 설령 소변에서 악취가 나거나 혼탁해지거나 하더라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만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요관은 반드시 적응이 되는 경우에만 유치하고 그 적응증이 사라질 경우 가능한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요관 관련 요로 감염이 발생하면 돈요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과한 수혈도 해롭습니다. 현재 권고는 제한적 수혈을 권고하고 있고 헤모글로빈 7 미만인 경우에 수혈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에서는 제한적 수혈, 즉 헤모글로빈 7 미만의 경우 수혈하는 것이 비제한 수혈인 헤모글로빈 9 미만일 때 수혈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제한적 수혈군이 여우가 더 좋았습니다. 6주 서바이벌에서 헤모글로빈 7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제한적 수혈의 6주 서바이벌은 95%였지만 헤모글로빈이 9 미만일 때 수혈하는 비제한 수혈은 6주 서바이벌이 91%로 비제한 수혈일 경우에서 6주 서바이벌이 더 낮았습니다. 그와 함께 추가 출혈도 제한적 수혈군에서 더 적었고 부작용도 제한적 수혈군에서 더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일 때만 수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수혈 가이드라인을 보면 혈색소가 10을 넘는 경우에는 수혈이 대부분 필요하지 않고 혈색소가 7에서 10 정도일 경우에는 부적절한 산소와 관련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즉 실혈이 계속되거나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혈색소가 7 미만인 경우에는 수혈이 대부분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폐혈증에서도 혈색소 수치의 목표를 7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적혈구 제제의 수혈 지침에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 중 안정된 상태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혈색소 8 미만에서 수혈을 고려하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급성 심근경색 같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혈색소 수치가 8에서 10 사이라도 수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특히 심근허혈이 진행 중이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혈색소 10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대량 출혈이 아닌 위장관 출혈에서는 적혈구 수혈을 제한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즉, 계속 진행되는 대량 출혈이 있지 않은 위장관 출혈에서도 혈색소 7 미만일 때 수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수혈은 혈색소가 7 미만일 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관상동맥 질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처럼 MI가 있는 상태에서는 혈색소 수치가 8에서 10 사이라 하더라도 수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를 비교한 RCT가 시행이 됐습니다. 리얼리티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요. 연구 대상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7에서 10 사이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 668명이었습니다. 30일째 복합 결과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뇌졸중, 재발성 심근경색증 또는 응급혈관 재관료수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보았습니다. 제한적 수혈 전략, 즉 헤모글로빈이 8 미만일 때 수혈을 고려하는 제한적 수혈 전략과 자유로운 수혈 전략,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일 때 수혈을 하는 자유로운 수혈 전략을 비교했는데 30일째 복합 결과의 발생은 제한적 수혈 전략군에서 11% 발생했고 자유로운 수혈 전략에서는 14% 발생해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라 하더라도 제한적 수혈 전략인 헤모글로빈 8 미만일 때 수혈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다. 더 좋은 예후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리얼리티 랜드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연구 대상군은 메디안 에이지가 77세 정도였고 MI가 있으면서 헤모글로빈이 7에서 14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그룹은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일 때 수혈을 하는 전략, 리버럴 트랜스퓨전 그룹은 헤모글로빈이 10 이하일 때 수혈을 하는 전략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올코즈 데스, 스트로크, 리커런트 MI, 이멀전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이 레스트럭티브 트랜스퓨전 군에서는 11% 발생하고 리버럴 트랜스퓨전 군에서는 14% 발생해서 MI 환자라 하더라도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일 때만 트랜스퓨전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습니다.